교수님 오늘 강의 잘 들었습니다. 아까 발표 중에 우리나라의 이산화탄소 배출 비중이 1.8% 전 세계에서, 그리고 온실기체로 확장을 하면 1.51%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은 이제 탄소중립위원장도 또 겸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에게 어떻게 탄소중립을 설득할 것이냐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아니 전 세계에서 뭐 1.5, 1.8% 정도의 비중을 갖고 있는 나라가 우리가 이거를 탄소 중립을 달성한다고 하더라도 뭐 중국이나 미국이나 인도가 가만히 있거나 더 배출을 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정도의 작은 비중 아니냐, 이런 노력을 우리가 굳이 들여서 할 필요가 있는 거냐, 실효성이 있는 거냐, 이런 식의 아마 생각을 갖는 우리 국민들이 좀 적지 않은 것 같아요. 여기서 어떻게 말씀을 좀 해줄 수 있으십니까? 사실 비중 자체로 보면은 우리의 비중이 그렇게 크지는 않죠. 왜냐하면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중국이라든지 미국 같은 경우에 또 EU까지 합하면은 그 세 개 국가가 거의 지금 46% 정도 차지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국가들이 사실은 그래서 바뀌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같은 경우에 우리가 지금 11위였거든요. 근데 우리의 인구 비중이 얼마냐면 전 세계에서 0.7%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구 비중보다도 2.5배를 더 배출하고 있어요. 그래서 윤리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사실은 그 오염 부담을, 그러니까 원인을 제공한 사람 또는 국가가 부담을 하는 게 맞죠. 근데 이게 단지 윤리적인 차원에서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요.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경제적으로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탄소 중립에 대해서 아까 EU의 그런 여러 가지 뭐 탄소 국경 조정제라든지, 그 다음에 또 EU 안에 많은 국가들이 지금 내연 기관차 판매 금지라든지 우리 경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그런 다양한 규제 제도를 지금 마련하고 있을 뿐더러 또 아리백과 같은 그런 기업들의 자발적인 움직임도 우리에게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탄소 중립을 지향하는 어떤 정책을 제대로 하지 않았을 때 사실은 그것이 경제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는 거죠. 게다가 우리는 정치적으로도 우리가 사실 세계적인 어떤 리더십을 가진 그런 상태는 아직은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이제 G7에 우리가 초대가 되기도 하고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 되기도 했지만 세계적인 어떤 그 룰을 만들 때 그것을 우리가 거부할 정치적인 힘을 가지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2016년에 클라이밋 액션 트래커라는 기구에서 세계 4대 기후 악당을 발표를 했어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가 들어가 있죠. 한국, 사우디아라비아, 뉴질랜드, 호주 이 4개 국가였는데요. 그런 5명이죠, 일종의. 그런 것들이 국가의 상당한 브랜드 이미지가 굉장히 나빠지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은 우리에게 경제적으로도 큰 피해로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윤리적인 차원에서나 또 실질적인 경제적인 차원에서나 우리가 탄소 중립을 지향할 때 그것이 그렇지 않았을 때보다 가질 수 있는 훨씬 더 큰 편익이 존재하고, 그리고 또 더 많은 국민들을 설득하는 것도 경제라는 지렛돌을 통해서 우리가 설득할 수 있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가 아까 보여주셨지만 역사적인 누적 배출량은 또 16위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우리 국민들께서 그런 생각할 것 같아요. 아니 정작 배출은 과거에부터 잘 살았던 선진국들이 다 해놓고 우리는 이제 물론 이제 우리는 개도국은 벗어났지만 여전히 16위 정도 수준인데 왜 우리가 너무 앞장서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식의 태도를 갖는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우리 지식인들이 또 정부가 또 정치권이 이 국민들을 잘 설득하느냐가 굉장히 참 중요하지 않을까. 아마 산업계는 이미 국제적으로 지금 이 탄소 배출을 줄여야 된다는 것에 대한 그 기업들의 압박도 있고, 아리백이라든지 또 탄소 국경 조정제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알고 있겠지만, 특히 대기업들은, 글로벌 기업들은 우리나라에 이제 그렇지 않은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이거 너무 힘들다, 우리는 이제 생존이 위협받는다,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이러한 다양한 생각들을 가진 우리 국민과 또 이해관계자들을 끌고 갈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참 너무 중차대하고 또 어려운 이슈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음에 우리 그러면 학생들 좀 질문을 받고 싶네요. 누가 먼저 용감하게 질문을 먼저 하겠어요?
제가 하겠습니다. 이소희 학생. 네, 이소희 학생 먼저 질문. 네, 교수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제가 강의를 들으면서 궁금했던 점은 그 탄소 중립이라는 목표 하에 이제 또 많은 이해관계가 서로 충돌하고 이제 그런 와중에 구체적인 사안들, 큰 목표는 우리가 가지고 있지만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법이나 제도를 수립할 때는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사안에 대한 합의를 도출할 때는 어떻게 좀 균형을 잡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교수님의 견해를 듣고 싶고, 그다음에 또 저희는 이제 학생이니까 또 사회에 이제 사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이제 뭔가 제시하는 정책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연구자에게 그러면 깊이 있는 철학이나 가치관이 바탕이 되어야지 이제 그런 말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학생으로서 그런 부분에 대한 소양을 또 어떻게 쌓아가면 좋을지에 대해서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글쎄요, 이해관계자들 간의 그 시각차는 굉장히 클 것 같아요. 제가 사실은 지금 탄소중립위원회 위원장직을 수행하고 있는데 아직 출범한 지 한 달이 약간 안 된 상태이지만 사실 제가 그 위원장직을 받아들일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은 고민을 했어요. 그 이유가 뭐였냐면 이해관계가 너무 첨예한 그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내가 어떤 식으로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이제까지 학자로서 쌓아온 그런 어떤 나의 철학, 소신 이런 것들과 배치되는 일을 하게 되는 건 아닌가. 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래도 뭔가 이제까지 그 학문적으로 연구한 그런 결과들을 바탕으로 해서 그래도 변화를 위해서 뭔가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결국은 위원장직을 수락을 했어요. 근데 이소임 학생이 이야기한 것처럼 상당히 이해관계가 복잡하죠. 예를 들면 아까 선생님께서 중소기업 이야기도 했지만 사실 기업이 자기의 어떤 경영 활동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시간을 두고 그걸 평가하느냐, 무엇을 중요한 가치로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그 경영 활동도 상당히 영향을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지금 극단적인 예를 들어봅시다. 지금 삼척에 석탄 화력 발전소를 지금 짓고 있어요. 근데 화석연료 가운데서도 가장 CO2를 많이 배출하는 게 석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석탄 화력 발전소를 사실은 더 짓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죠. 근데 그것을 중단하라는 그런 요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중단을 못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왜냐하면 그 사업자는 정부가 사업 인허가를 이미 해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종의 그것은 기업의 자기 권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기후위기에 대해서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는 시민단체 사람들이나 그런 시민 입장에서는 저게 건설이 완공이 돼서 가동이 된다면 엄청난 이산화탄소가 배출이 되고 계속해서 누적해서 효과를 야기하기 때문에 저것은 정말 지금 상태에서 중단해서 가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런데 그 지역에서는 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지역 주민들은 또 그것을 지어야 된다는 사람도 있고 짓지 말아야 된다는 사람도 있어요. 지어야 된다는 사람들은 주로 누구냐? 그게 고용이 되는 작업자, 노동자들, 그리고 그게 중장비 이런 것들을 또 임대를 하거나 자기가 구입해서 사업장에 들어가거나 대여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 다음에 숙박업이라든지 요식업 이런 걸 하는 자영업자들, 그 건설 경기를 보고 자기가 사업을 확장하거나 뭔가 준비를 했는데 그게 이제 아무런 수익을 내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거죠. 작게 보면 그런 사안들도 엄청난 갈등이 지금 함께 하고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제도를 마련해서 그 사업자에게도 뭔가 대가를 지불하고 그 지역에도 뭔가 지원을 해주는 그런 방법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걸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많은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한 자리에 모이고 하고 그래서 대화를 통해서 정말 뭔가 방안을 합의할 수 있는 지점들을 마련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때 중요한 건 시간이 소요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시간은 그렇게 길지가 않아서 정말 이 제한된 시간 안에 정말 효과적인 결과를 낳기 위해서는 좀 더 정말 많은 사회적 행위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건전하고 생산적인 그런 대안을 함께 모색하는데 함께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답변을 하셨지만 현재 올해부터 해서 완공되는 초대형 규모의 석탄화력 발전소가 7기예요. 이게 다 완공이 되면 배출되는
탄소가 5천만 톤이 나온대요. 이 7기에서. 근데 우리나라가 아까 보여주셨지만 2020년 비공식 통계로 6억 5천만 톤의 탄소가 배출되고 있는데 5천만 톤이 그 중에서 새로 발생이 된다면 과연 탄소 중립이 이게 가능하겠는가. 너무 거기서 벌써 첨예하게 모순적인 상황이 도출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이거를 해결할 것이냐가 참 너무 난제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또, 이건 누가 질문하겠어요? 윤혜원 학생 할까요? 예. 교수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조금 이어지는 질문일 수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강의를 들으면서 그리고 여러 가지 사안들을 보면서 늘 느끼는 건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서 리더십이 중요하다. 이게 정치적 리더십도 중요한데 이제 지역으로 내려가면 다양한 갈등들이 있기 때문에 지역 리더십도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젯밤이랑 그리고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았는데 똑같은 기사였어요. 그 서울시 미니 태양광 사업을 이제 접겠다 이런 기사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댓글들도 봤는데 그럼 한강에 원전 지어라 막 이런 댓글도 있고 정말 시민들도 다양한 생각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정말 정치인이 그 정권이 바뀜에 따라서 기후 위기 대응이라든지 탄소 중립에 대한 정책 방향이 흔들릴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탄소 중립 위원회 법적 지위가 필요한 것이고 여러 가지 논의가 필요한데 이제 지역으로 넘어갔을 때 충남 같은 경우에는 석탄화력 발전소가 밀집되어 있다 보니까 이제 정의로운 전환, 공정한 전환 논의가 이제 지자체가 주도를 하면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당진시에 갔더니 당진시에서는 탈석탄은 필요하다라고 이제 다들 대부분이 이제 발전소 5km 이내에서 보상금을 받고 있는 주민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찬성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에너지 전환에 있어서 그 방법론이 되게 다르더라고요. 뭐 원전을 같이 가야 된다, 재생에너지를만 해야 한다 이런 가치관이 다르던데 이걸 설득하는 것도 결국에 그 마을 이장이라든지 그리고 뭐 기초시장이라든지 기초지자체 시장, 광역시장 이런 리더십들이 다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본론으로 넘어가면 이런 리더십이 되게 중요한데 결국에는 에너지 전환에 나아감에 있어서 합의를 구성하는 게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 그럼 아까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공론장이 어떻게 형성되어야 되는지 지역에서부터 이루어져야 되는지 아니면 중앙정부에서 주도적으로 이렇게 장을 계속 만들어야 되는지 저는 그 그래요.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예. 리더십의 다양한 층위에 대해서 어떤 해결 방안이 있을 수 있겠는가? 사실은 같이 가야 되지 않을까요? 중앙에서 대화의 장을 마련한다고 해서 지방이 안 해야 된다는 건 아니죠. 같이 갈 수 있고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까 탄소중립위원회도 협의체를 이야기했었는데 거기도 지자체, 지금 시도지사 협의회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시도지사 협의회와 그 대화 채널을 가질 뿐만 아니라 사실 지역으로 내려가서 지역 주민을 만나는 예를 들면 뭐 타운홀 미팅이라고 많이 이야기하는데 그런 기회들도 만들 생각입니다. 근데 그게 이제 중앙정부가 주체가 될 수도 있고 또 지방정부가 주체를 할 때 중앙정부가 지원을 해줄 수도 있는 거죠. 또는 공동으로 주최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결국은 사실은 지역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지역이 바뀐다는 게 우리가 지금 우리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걸 보면 사실 어느 지역도 에너지 자립 100%를 달성하지 못했어요. 이 얘기가 뭐냐면 지금 석탄화력이나 원자력이 있는 지역은 우리가 예전에 에너지 자립률 100% 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엄밀한 의미에서 자립이 아니죠. 왜냐하면 석탄 원자력의 그 연료, 핵연료 다 수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진정한 에너지 자립은 재생에너지 100%입니다. 그런 걸로 미뤄봐서는 지금 어느 지역도 그걸 달성한 곳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왜 이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더 정말 폭넓게 국민들이 공감하는 것이 그래서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 문제를 같이 풀어야 된다는 데 대한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는 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지금 원자력에 관련된 이야기도 나왔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원자력 같은 경우는 굉장히 대용량이기 때문에 이 분산적인 전원인 재생에너지가 전력망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사실 전력망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상당한 걸림돌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전원은 사실은 같이 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찍이 에어머리 라빈스라는 그 학자는 패스라는 표현을 써서 경성에너지 경로, 연성에너지 경로라 그래서 둘은 같이 갈 수 없다는 걸 그렇게 이야기한 거거든요. 근데 일반 국민은 그걸 잘 모릅니다. 그리고 원자력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충분한 비용을 지금 지불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도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얼마나 안전하게 유지 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충분히 확신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웃 나라인 일본에서 후쿠시마 사고가 일어난 지 10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문제가 해결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안전에 대한 불감증이 다시 또 확산되는 그런 걸 목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자체도 정말 제대로 된 정보를 가지고 다양한 사회적 대화가 좀 더 활발하게 일어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탄소 중립에 함께 합시다라는 슬로건이 정말 많이 와닿는 강의였습니다. 제가 궁금했던 점은 이제 노후화된 주거 시설 같은 경우에 이제 낮은 에너지 효율로 인해서 이제 취약성이 증가된다고 하는 이제 한국 기후 변화 평가 보고서를 이제 열람한 적이 있는데요. 이제 그때 하지만 이제 도시는 이미 건설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시민들이 정주하는 건물이나 혹은 이제 시설물 등에서 변화를 가하는 것이 조금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이제 조금 의문점이 좀 항상 있었거든요. 이제 그러한 현실이라면은 이제 도시계획적으로나 혹은 건축학적으로 이제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탄소 중립 정책을 어떤 방식으로 실현할 수 있을지 항상 이제 저의 마음속에 이제 도시계획적인 측면에서 조금 많이 궁금한 점이었습니다. 이제 이런 점을 이제 말씀해 주시면은 정말 제가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도시정보 학생으로서 이 건물 부분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뭐 신도시를 개발한다거나 이럴 때는 사실 그 이전까지는 에너지 문제 자체를 중심에 놓지를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환경영향평가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환경영향평가위원회 위원으로서 근데 보면은 뭐 빛의 도시를 만들겠다 이러면서 그런 도시 계획안을 올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뭐라고 심사 의견을 냈냐면 그 빛을 밝힐 전력은 어디서 갖고 올 건지 그 도시를 우리가 이제는 만들 때 어떻게 그 에너지를 공급할 것인가, 어떤 방식으로 사용할 것인가, 또는 어떻게 하면 좀 더 스마트한 에너지 이용 그런 방식을 지향하는 도시를 만들 것인지 그걸 먼저 고민하는 게 사실은 중요하죠. 그런데 아까 질문한 것처럼 사실은 대부분의 도시는 새롭게 만들어진다기보다 이미 있는 도시를 변화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미 우리가 30년이 넘은 그런 건물들이 아마 60% 이상을 차지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건물들을 바꾸는 게 상당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지금도 신축 건축물에 대해서는 단열 기준을 강화해서 그리고 또 에너지 이용에 대해서 재생에너지를 이용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그런 제도들이 있어요. 물론 이걸 점점 더 높여서 사실은 앞으로는 에너지 제로 하우스를 짓도록 하겠다 이런 게 이미 나와 있어요. 근데 그게 원래는 2025년이다가 지금 30년으로 미뤄지고 뭐 이런 그 기간 자체를 사실은 당겨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축 건물에 대해서는 지을 때부터 에너지가 중심에 놓여서 정말 에너지를 스스로가 만들 수 있는 그런 건물도 우리가 이제는 지향을 해야 되죠. 제로 에너지가 아니라 에너지 플러스 하우스를 지향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태양광이라든지 지열이라든지 이런 걸 이용하게 되면 사실은 단열을 강화하고 이러면 그 건물 안에서 사용되는 에너지보다 더 생산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 기축 건물이죠. 이미 있는 건물들. 그러니까 그럴 때는 사실은 우리가 단열을 개선하는 그런 사업들을 지금 시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건물 리모델링 사업들을 하죠. 근데 이런 건물 리모델링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를 만드는 그런 효과도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그게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투입해서 그 단열재를 붙여야 되고 이런 작업들이 수반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일자리를 만드는 그런 방식으로도 중요하죠. 근데 결국은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산을 어떤 사업들에 우선적으로 투입할 건가 그 문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탄소 중립이 정말 중요한 그런 과제로 사회적으로 인식되고 수용이 된다면 사실은 우리의 투자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겠죠. 그래서 작년에 7월 14일 날 그 한국판 뉴딜이 종합계획이 발표가 됐고 그 안에 그린 뉴딜이 들어가 있고 그린 뉴딜 사업 중에 하나가 바로 건물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근데 아직은 그 규모가 크지가 않아서 좀 더 많은 예산을 들여서 투입해서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사회 전체적으로는 좀 더 좋은 건물을 더 많이 보유하는 그런 효과도 사실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 남궁혜진 학생. 네, 교수님 오늘 강의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앞서서 여쭤보려고 했던 거는 이제 지방 정부나 이제 지자체 간의 협력 사업을 어떻게 이제 탄중이가 해갈 수 있을지 그걸 여쭤보려고 했는데 앞에서 비슷한 결의 질문이 나왔었기 때문에 좀 다른 질문을 드리려고 해요. 이제 코로나19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코로나19 이전과 이후를 나누어 봤을 때 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시민들의 생활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변화를 했다고 생각을 해요. 많은 것들이 이제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바뀌기도 했고, 물론 그래서 이동량은 많이 줄어들었지만 사실상 시민들의 소비량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변화가 없거나 오히려 더 늘었다고도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선생님께서 생각하실 때 이제 탄중이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나 혹은 또 이제 제안할 이제 정책 이런 분야에 있어서도 코로나19 팬데믹을 결코 간과하거나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까 선생님께서 보여주신 자료에서도 마찬가지로 2020년에는 배출치가 굉장히 급격하게 떨어진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 이걸 사실상 계속해서 유지하거나 더 이제 하락시켜야 되는 것이 우리 앞으로 나아가야 될 목표이고 과제라고 생각이 드는데 선생님께서는 이제 앞으로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사람들의 어떤 생활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갈 거라고는 생각이 들지 않거든요. 물론 또 많은 학계 관계자들 분들께서도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가기는 어려울 것이다 라고 예측을 또 하고 있고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생각하실 때는 이런 앞으로 이제 탄중이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있어서 코로나19를 어떻게 좀 고려해야 나가야 될지 혹은 또 앞으로 이와 관련해서 탄중이가 어떠한 과제를 수립을 해 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혹시 뭐 전망하고 있으신 부분이 있으신지 궁금했습니다. 네.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왔을까요? 사실은 아까 그 남궁혜진 학생도 이야기했지만 교통량이 많이 줄었습니다. 왜냐하면 재택근무가 늘어나게 되고 사실 제가 미세먼지 특별위원회 위원인데요. 그 미세먼지에 대해서 그게 굉장히 심각한 사회 문제로 또 환경 문제이자 사회 문제로 부상을 했을 때 재택근무를 제안을 했어요. 해결 방안의 하나로. 근데 그게 이행이 안 됐습니다. 사람들이 그것에 따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기업들이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사람들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거죠. 집에서 근무하면 그걸 어떻게 관리할 수 있을까? 근데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라든지 또 자가격리 이런 것들이 생겨나면서 사실은 기업들에서 재택근무를 허용을 했고 오히려 이제는 재택근무만 하겠다는 그런 기업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변화일 것 같고요. 또 우리가 회의 같은 것도 그전에는 온라인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회의나 이런 거는 사람들이 대면 얼굴을 보고 해야 돼. 서로 만나서 해야 돼. 그렇지만 지금은 그것이 온라인으로 하는 것이 굉장히 보편화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식은 유지가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은 이제 에너지 수요를 줄이는 방향으로 작용을 할 텐데 에너지 수요를 늘리는 방향으로 작용한 대표적인 건 배달 문화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배달 문화에서 포장재가 굉장히 많은 폐기물이 나오게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또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그게 또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제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경우에는 이제 그 소비자들이 사실은 요새는 많이 변화해서 그런 회사들의 요구하는 경우도 있죠. 예를 들면 우리가 아이스팩 같은 경우에 그것이 예전에는 재활용이 안 되는 걸로 되다가 지금은 물을 넣어서 재활용이 되는 방식으로 변화되고 있죠.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포장재를 어떻게 하면 감량할 수 있을지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아이디어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결국은 폐기물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그게 또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면 김진태 학생 마지막으로 질문할까요? 네, 교수님. 제 질문은 아마 이제
여기 나왔던 질문들을 좀 종합하는 그런 내용일 것 같습니다. 저는 그 2050년 탄소 중립 계획 혹은 그 정책 수단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이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 실현 가능성을 좀 세분화를 하면은 경제나 기술, 뭐 정치, 사회로 이렇게 세분화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경제나 기술 같은 경우는 정치나 사회적 측면보다는 그래도 뭐 측정 방법에 논란이 있지만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객관적으로 측정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이런 정치나 사회적 측면에서 실현 가능성을 어떻게 객관적으로 측정을 할 수 있고 이것을 이 탄소 중립 계획이나 내용에 고려를 할 수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우리가 제가 이제 이 기후 위기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항상 그 직면한 문제는 뭐냐면, 어떤 이행 수단을 동원했을 때 얼마의 비용을 지불하게 될 건가, 이걸 많이 물어요. 근데 저는 그때 뭐를 같이 생각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행하지 않았을 때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 비용은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액션과 인액션이죠. 근데 그런 비용들은 사실 정확하게 산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기술 발전의 속도라든지 또 어떤 기술이 어느 정도로 발전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의 상상 너머에 있는 그런 일들도 있고, 그래서 결국은 제가 볼 때 중요한 건 요새는 후방 예측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야 될 지점을 먼저 찍는 거죠. 이미 찍혀 있습니다. 탄소 중립이라는 곳으로 우리가 가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어떻게 바뀌어야 될 것인지에 대한, 바뀔 필요가 있는 것에 대한 목록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그것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대한 방법론이 나와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정말 현실화시키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비용이 투입돼야 될 것인가, 그게 이제 얘기가 돼야 될 것이고, 그리고 더불어서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우리가 발생할 비용이 얼마인가, 그걸 또 이제 측정을 해야 될 텐데, 그건 측정이라기보다 사실은 상상력이 동원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건 경제학자들이 그래도 나름의 숫자를 만들어서 좀 이렇게 제시를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김진태 학생이 이야기한 것처럼 사회 정치적인 변화, 그것은 측정의 문제라기보다 우리가 어떻게 변화를 만들어 갈 것이냐에 대해서 방법론을 좀 더 고민하고, 그것에 대해서 좀 더 사회적인 합의를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것이지, 그거는 측정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측정하기가 어렵지 않을까요? 정치인들 순서를 이렇게 랭킹을 매기면 어떨까요? 그래서 탄소 중립형 정치인, 탄소 배출형 정치인, 이렇게.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이거거든요. 예전에는 제가 그냥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걸 많이 강조를 했어요. 특히 이제 에너지를 아껴야 된다. 그거에서 이제 넘어가서 에너지를 생산자가 돼야 된다. 근데 그것만으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소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사회 전체가 바뀌지는 않거든요. 중요한 게 뭐냐? 정책과 법 바뀌어야 됩니다. 제도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걸 만드는 사람들을 바꿔야 되고, 그걸 제대로 만들 사람들을 우리가 뽑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표를 잘 뽑자, 정치인을 잘 뽑자. 근데 한 번 뽑힌 정치인이 4년, 5년 한다 그랬을 때,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일에 관심이 없어 라고 해서 우리가 그만두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압력을 가해야죠. 메일도 보내고 편지도 쓰고 문자도 보내고 전화도 하고 압박을 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압력을 가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기업 같은 경우에도 요새는 ESG가 대세이기 때문에 기업 스스로가 이제 많이 바뀌고 있는데, 그런 기업들을 또 소비자가 응원할 수 있겠죠. 그 기업의 제품을 사준다거나 그런 기업의 주식을 우리가 투자를 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바뀔 수가 있고, 또 폐기물 같은 경우에 아까 엮어서 얘기한다면 아예 폐기물이 재활용이 가능한 방식으로 만들도록 만들도록 법을 만든다든지, 그러니까 소비자에게 모든 것을 전가하는 게 아니라 생산 단계로 그것을 옮기는 것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측정의 문제라기보다는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만들어 갈 것인가, 누구의 부담, 그리고 이거는 정말 비용이 수반되는 문제인데 우리가 그 얘기를 안 해요. 저는 요새 소비자인 시민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변화에 수반되는 비용을 받아들여야 된다.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용의를 이제 가져야 된다. 지금까지 우리가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된 거죠. 이제는 지불해야 됩니다. 그것이 오히려 미래에 발생할 더 많은 비용을 줄이는 그런 길이 되는 것이죠. 예, 고맙습니다. 장시간 우리 임 교수님께서 중요한 또 아주 유익한 말씀을 해주셨고 우리 학생들도 굉장히 중요하고 날카로운 질문들을 해줬습니다. 이렇게 오늘 강의를 들으면서 또 질문들을 들으면서 든 생각은 이 탄소 중립이라고 하는 이런 거대한 정책 목표라는 것이 과연 우리 인간과 인류의 본성에 부합하나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좀 더 빠르게, 좀 더 편리하게, 좀 더 편하게 이렇게 살고 싶어 하는 게 거의 본성에 가깝지 않나. 그런데 과연 비용도 지불해야 하고 좀 불편함도 감수해야 하고 과연 이런 식의 삶이 얼마만큼 사람들에게 잘 녹아 들어갈 수 있을까? 그러니까 그래서 탄소 중립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 이게 그만큼 아까 우리 임 교수님이 이건 거대한 문명사적 전환이다 이제 이런 표현을 했는데 정말 그런 정도의 어떤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태도, 방식 이런 거에 대한 변화까지 수반이 돼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과연 전 지구적으로 70억 명 이상이 살고 있는 지구의 그런 어떤 삶의 대전환, 어떤 세상을 보는 눈, 가치관 이런 것들에 대한 변화가 과연 가능할까 이런 좀 순간적인 두려움이랄까 좀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특히 우리 학생들은 이제 연구자고 앞으로 연구를 지향하기 때문에 그런 특히 사회학을 하는 학생들 경우에는 이게 인간이 모여 사는 이런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좀 정책을 통해서 또 설득을 통해서 또 정치적인 과정을 통해서 바꿀 것인가를 고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인간이 갖고 있는 그런 본질적인 특성이랄까 특징이랄까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거기에 그렇다면은 우리 이제 윤 교수님께서 정치인에게 편지 쓰기, 메일 쓰기 막 이런 얘기도 하셨지만 어떤 그런 행동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유인이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계속 고민하면서 문제 제기도 하고 또 연구도 하고 이래야 되지 않을까. 이게 그냥 혼자 자기가 생각하는 막 정의롭고 아름다운 세상만으로 이루어지는 세상이 꼭 아니기 때문에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우리가 연구도 하고 정책 대안도 제시를 하고 했을 때 정말 탄소 중립이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하게 정말 높은 이러한 그리고 힘든 이런 정책 목표가 달성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임 교수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좀. 네. 아마 그래서 이 과제가 정말 쉽지 않은 과제이고 고통스러운 과정이 될 수도 있지만 또 기회의 과정이 될 수도 있겠죠. 저는 문제를 너무 비관적으로 절망적으로 보기보다는 그래도 희망을 가지고 나아가고 싶습니다. 우리가 또 희망을 만들어가는 존재가 인간이 아닐까 싶고요. 과거보다는 기술이 굉장히 빠르게 발전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길이 있지 않을까, 길을 만들어 갈 수 있지 않을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길지 않다는 그런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화에 대해서는 변화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기보다 사실은 너무 고통스러워서 나중에는 그냥 뭐라 그럴까? 자포자기? 그런 상태가 되지 않기를 바래요. 예전에 제가 어떤 분이 이제 강의를 하셨는데,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건 우리가 오늘 많이 이야기한 건 완화죠. 배출을 줄이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적응이라는 것도 있죠. 그 변화된 상황에 맞춰서 이제 우리의 삶을 바꿔야 되는 또는 여러 가지 시스템을 바꿔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 세 번째 길도 있대요. 그건 뭐냐면 suffering, 영어로. 그냥 감내하고 고통스럽게 사는 것. 근데 어느 길을 택하는 것이 정말 바람직한 길일까요? 그래서 저는 이제 좀 더 이런 우리 사회적 논의 자체가 좀 더 활발하게 기후변화를 중심에 놓고 이루어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결코 쉽지 않은 길이지만 반드시 가야 될 길이고, 그리고 변화는 반드시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의 사실 선생님이나 저보다 여러분들의 미래가 더 많이 걸려있는 문제죠. 그래서 탄소중립위원회는 청년층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들과 협의체를 또 가동할 예정이고, 그래서 좀 더 젊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미래를 지금 막아쓰고 있는 이런 거대한 문제, 기후위기에 대해서 해결을, 요청을 더 열심히 해주면 문제를 좀 더 푸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
오늘 이 행사는 우리 환경대학원의 이제 식구들이 교수님들과 학생들이 만들어지 않았습니까? 생각해 보면 볼수록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의 역할이 너무 중차되는 생각이 들어요. 이 안에 도시 계획도 있고 교통도 있고 환경 관리도 있고 또 도시를 설계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지금 얘기한 탄소 중립과 다 직결되는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가 더 사명의식을 가지고 연구자로서 또 교육자로서 또 교육을 받는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들이 이 탄소 중립을 향한 대한민국의 대장정에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까를 더욱더 고민을 하고 문제의식을 갖고 좀 빛을 밝혀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민 교수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오늘 발표 중에 우리나라의 이산화탄소 배출 비중이 전 세계에서 1.8%. 1.51%. 아니요. 온실 기체는 1.5. 이산화탄소는 이산탄소. 1.8. 다시 다시 할까요? 할게요. 아니, 딴지를 거시네. 사회자한테 딴지를 거는 이런. 정확하게 봤는데. 네, 1.8이에요. 이산화탄소.